괜찮을까요? 이렇게 같이 지내도? 괜찮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할 때야. 근데 왠지 언니한테 미안해요. 방 안에 조명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정막 속에 스치는 손끝, 떨리는 숨결,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간. 그 순간마다 코끝을 스치는 건 샴푸 향과 오래된 나무 가구에서 풍기는 묘한 냄새였습니다. 입술 언저리에 남은 와인의 씁쓸한 여운이 현실을 더 선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얼어붙은 듯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흐르던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한 채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형부, 저도 그래요. 혼자가 무서워서.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이 커튼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부드럽게 흔들렸고 창문 너머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조차 두 사람의 긴장된 공기를 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이런 아슬아슬하고 떨리는 순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구독은 아직 안 하셨죠? 아, 제발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제발요. 아우, 얼른요. 눌러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구독하셨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교도소 접견실입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 수의를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재호, 올해 42.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 사이로 말하지 못한 사연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내를 잃고 그리고 그녀의 동생과 얽혀버린 날들. 그때 제게 주어진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후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었을까요? 그는 눈빛을 유리창 너머 앉아있는 우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떨림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16년 전 봄날, 제 나이 36. 그날의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햇살이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열쇠인 듯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같은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처럼 침묵 속에 갇혔을까요? 아니면 목소리를 냈을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진 저와 그리고 처제 지현과의 그 길고도 짙었던 동거의 기록입니다.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발씩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52, 이름은 윤재호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지금의 제가 아니라 36살이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비록 큰 성취나 특별한 부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는 늘 든든한 아내, 혜진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지만 늘 환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15년을 함께하며 아이는 없었지만 저희는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난 괜찮아. 그녀가 제게 해주던 그 한마디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결국 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저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건 따뜻했던 웃음과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현. 올해 30. 성격은 솔직하고 조금은 고집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여린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니를 유독 따랐고 혜진 역시 지연을 자식처럼 맡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연은 혜진이 아프던 시절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장보기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늘 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혜진이 떠난 지 어느덧 2년. 그 2년은 제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혜진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소파 위에 걸려있던 머플러, 주방 선반에 남겨진 작은 찻잔 하나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을 멈춰버린 듯 집안은 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반쯤은 살아있고 반쯤은 죽어있는 듯 매일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 지현이 다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다름 아닌 혜진의 기일이었습니다. 형부, 언니 보러 같이 가요. 지현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말라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동분 앞에서 지현은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쏟아내는 눈물을 보며 제 가슴도 저릿해졌습니다. 혜진아, 아직도 네가 너무 그립다. 저는 다름에 쓸려 흩날리는 꽃끈잎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동시에 간절한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의 끝자락을 붙잡는 데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저 잠깐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은 얼굴로 지연이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며칠 정도라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또 다른 흔들림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지연은 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며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운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제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며칠 묵고 갈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들어와 방 한쪽에 짐을 풀던 지연의 모습은 낯설었고 또 어쩐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고요하기만 하던 거실에 TV 소리가 울리고 싱크대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샴푸 향기, 익숙하지 않은 발자국 소리. 그것들은 모두 집을 낯설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멈춰있던 시간에 다시 숨결이 불어넣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지연은 늘 먼저 일어나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형부, 오늘은 제가 콩나물국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순간 오래전 혜진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아침마다 제 앞에 국을 내밀던 그녀의 모습. 그러나 눈앞의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겹쳐서는 안 되는 두 모습이 겹쳐 보이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따먹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지연이다. 혜진이와는 다르다. 절대 겹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마음은 제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국물 맛 속에서 묘하게 섞여드는 기억과 현재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하고 돌아오면 지연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곤 했습니다.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다가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얼른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구나 하면서도 그 자연스러운 기척이 집안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 같아 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부, 오늘 조금만 얘기해도 돼요? 그냥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간단히 와인을 나눴습니다.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결혼 생각은 없어? 제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지연은 잔을 천천히 돌리다 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건 그냥 따뜻하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인데.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 진심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잔을 내려놓은 지연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담담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하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동서지간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공기를 감쌌습니다. 늦은 밤 방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 물컵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눈을 감으면 혜진이의 마지막 미소와 지연이의 오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걸까? 잠들 수 없었던 그 밤, 제 마음은 깊은 바닷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작은 일상마다 묘한 긴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지연은 커튼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형부, 햇살이 참 좋네요. 오늘은 창문도 닫을까요? 햇빛이 방 안 구석까지 번지자 오래 덮여있던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엔 혜진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뚜껑을 열었다 닫으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억이 몰려올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저녁에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퇴근에 젖은 채 들어선 현관에서 지연이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수건 준비했어요. 얼른 닦으세요. 그 단순한 배려에 저는 잠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된장국을 먹으며도 창밖의 빗줄기가 우리 대화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형부, 언니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죠? 그래, 차분해진다고 했었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밤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집 앞에서 이웃 김 여사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카가 와 있구만. 집이 환해졌네.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소문이 나면 어쩌죠? 우린 그냥 가족처럼 지내는 거야. 괜찮아. 제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남았습니다. 며칠 지나 우편함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관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고 그 안은 혜진, 저, 그리고 어린 지연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던 지연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부, 전날 기억나요? 언니가 제 아이스크림을 뺏어갔던 날. 그랬지. 네가 울면서 내 편 들지 말라고 했잖아. 우린 잠시 웃었지만 웃음 끝에는 깊은 그리움이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혜진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형부, 오늘은 창문만 잠깐 열어도 될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며 멈춰있던 공기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마치 혜진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듯 했습니다. 지연은 창을 닫고 돌아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형부, 저 혼자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 밥은 같이 먹어요. 그래, 밥은 같이 먹자. 작은 약속이었지만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혜진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파, 벽에 걸린 사진, 주방 한쪽에 놓인 오래된 찻잔까지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그 고요있던 공기에는 서서히 결이 생겨났습니다. 아침이면 지연은 주방에서 분주히 음식했습니다. 콩나물국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집을 깨우고 갓 지은 밥 냄새가 부엌을 가장 메웠습니다. 형부,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어서 드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밥상이었으니까요. 숟가락을 들자 뜨거운 국물 속에 담긴 작은 온기가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수업 중에도 마음 한쪽이 덜 무거워졌고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들려오는 지연의 목소리가 저를 맞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은 제가 준비해둘게요. 하지만 그 따뜻한 변화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저는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이 웃음 속에 혜진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지연은 식사 도중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저 언니가 떠난 뒤로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형부 곁에 오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고백은 단순히 머물러도 되냐는 부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긴 외로움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었지.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우리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꽃이 지고 초여름 바람이 불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지연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터벅터벅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언니랑 자주 왔던 곳이잖아요. 기억나요? 그래. 그날도 벚꽃이 이렇게 흩날렸었지.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두 사람이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힐 듯한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불쑥 제 팔에 팔짱을 끼웠습니다. 괜찮아요, 형부. 우리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대답 대신 작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혜진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지연의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부엌 불빛 아래 앉아있던 지연은 제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형부, 우리 이 집을 다시 웃음소리로 채워가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지연의 발자국과 숨소리가 조금씩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새로운 온기가 뒤섞여 불안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싱크대 위에서 찻잔 하나가 미끄러졌습니다. 혜진이 마지막까지 쓰던 잔이었습니다. 짤랑 맑은 소리가 부서지며 방안을 울렸습니다. 형부,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손끝은 오래 떨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제 손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건은 깨져도 언니의 자리는 우리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버스 정류장에서 동네 어르신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같이 사나봐. 안 됐지. 속삭임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문 돌겠죠? 사람들 말은 금방 사라져.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따로 있어. 그날 밤 저는 작은 종이에 약속을 적었습니다. 혜진의 방은 제사 전날만 열 것. 집안일은 번갈아 하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할 것. 밖에서는 거리를 둘 것.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지켜요. 며칠 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부, 사실 다음 주에 면접이 있어요. 노인복지관 상담 보조예요. 언니가 해보고 싶다는 일이었거든요. 잘 됐다. 분명 네가 잘할 거야. 그날 저녁 지연은 혜진의 방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연에게 그리고 민준에게. 혜진의 글씨였습니다. 둘 다 내 걱정 말고 잘 먹고 살아. 지연아, 네 삶을 미루지 말고 민준 씨 혼자 버티지 말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허락 같으면서도 더 큰 책임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달 제사까지 지연이 너 집에 있어도 되지? 저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장을 쓰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조신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잠시만요. 혹시 지금 어깨가 뻐근하시죠? 기지개 한번 쭉 켜시고 물 한 잔 받아오세요. 저는 잠시 기다릴게요. 자, 이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면접날이 왔습니다. 지연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부, 다녀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보고 와. 그날 오후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붙었어요.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저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지연은 스스로 걸어 나갈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국수를 삶고 함께 먹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엔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혜진 친구, 윤서.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과 함께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하다 찾았어. 너희에게 가야 할 것 같아서. 페이브 위에는 혜진의 편지, 아직 식지 않은 국수, 그리고 USB.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이 한자리에 겹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USB를 책상에 꽂아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봄, 그리고 부탁. 클릭하자 잠깐의 잡음 뒤에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 씨, 지연아, 이걸 듣는다면 나는 아마 그것에 없겠지. 둘 다 서로를 힘들게 탓하지 말아줘. 지연아, 잠시라도 언니 대신 옆에 있어줘. 하지만 선은 지켜. 민준 씨, 혼자 버티지 말고 부탁해. 짧은 숨 사이로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폴더에는 병실에서 찍은 짧은 영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밖 벚꽃을 비추다 이내 카메라가 우리 집 거실을 향했습니다. 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이 있다 보면 오해도 생길 거야. 그래도 마음의 문을 잠그지만은 마. 다만 서로를 지키는 거, 그게 약속이야. 그날 밤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를 보낸 윤서였습니다. 둘한테 갈 물건이 더 있어. 경황이 없어 못 전했어. 윤서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혜진이가 말했어. 내가 없어도 살림 냄새가 돌아오면 그때 건네줘.
라고. 다음 날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동네 단톡방에 누군가 우리가 함께 장을 보는 사진을 올린 겁니다. 캡션에는 형부와 처제, 같이 사는 듯 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이 연이어 울렸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합격은 유효지만 주변 민원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대요. 당분간 출근을 미뤄달라네요. 지연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장모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프린트된 사진을 손에 쥔 채였죠. 사람입은 무섭다. 내가 널 믿어도 남들이 뭐라 하겠니? 저는 USB를 틀었습니다. 방 안 가득 혜진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 애는 마지막까지 둘을 염려했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장모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상 말은 막을 수 없어. 지연이는 당분간 우리 집으로 오는 게 맞다. 지연이 제 쪽을 보았습니다. 형부, 제가 나가는 게 맞죠. 복지관 일도 있고 언니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편한 길을 택하자. 내가 감당해야 할 건 내가 감당할게. 그 말이 끝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지퍼작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서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USB에 영상이 하나 더 있어. 자동 재생 안 될 거야. 폴더명 _라스트. 폴더를 열자 혜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지연이는 마음이 여려. 혹시 둘 사이에 오해가 커지면 먼저 손을 놓아줘. 그게 지키는 거야. 그리고 지연아, 언니가 부탁만 하고 가는 것 같아 미안해. 네 삶을 미루지 말고 네 이름으로 걸어가. 문득 지연이 강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내일 아침에 나갈게요. 복지관에도 다시 연락해 볼게요. 필요한 건 내다 옮겨줄게. 말끝이 떨렸습니다. 담담함과 비어있는 사이에서 흔들리는 목소리였죠.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각자의 방불을 껐습니다. 한동안 뒤척이다가 저는 메모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네가 어디에 있어도 응원할게. 메모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장모님이 오신 줄 알고 문을 열자 복지관에서 온 담당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민원과 관련해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사실관계를 듣고 싶습니다. 지연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저와 담당자 그리고 열린 현관 사이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저 지금 나가야 하는데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본인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거실 한가운데 USB와 편지, 캐리어가 동시에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과 지켜내야 할 일과 지켜보고 있어야 할 시선이 한데 엉켜 있었습니다. 지현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의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록하겠습니다. 사실 확인 완료. 하지만 현관 밖에는 이미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캐블 모자를 누른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플래시가 번쩍했습니다. 지현이 제 손을 잠깐 잡았다 놓았습니다. 형부, 오늘은 서로를 지키는 선택을 해요. 캐리어 바퀴가 복도 위를 스치며 멀어졌습니다. USB의 마지막 화면은 멈춘 채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 모른 발걸음 소리가 또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문 손잡이를 향해 동시에 시선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새벽녘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지연이 떠난 뒤 현관 앞 신발장 위에 남겨둔 메모지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온기와 흔들림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USB를 다시 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멈춘 혜진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미소는 분명했습니다. 지연아, 네 삶을 미루지 말고 네 이름으로 걸어가. 민준 씨, 당신도 이제 혼자라는 두려움에 갇히지 마요.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마치 지금 제 옆에서 직접 말하는 듯 선명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어제 상황 이후로 직접 뵙고 싶습니다. 저는 머뭇거려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지 말고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복지관 사무실에서 담당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지연 씨가 우리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언니를 잃은 뒤 형부와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그 용기를 믿고 싶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연이 떠날 때 손을 꼭 쥐며 했던 말. 오늘은 서로를 지키는 선택을 해요. 그 의미를 이제야 깊이 깨달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부, 저는 언니가 남긴 약속을 따라 제 길을 가려 해요. 언젠가 제 자리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봉투를 손에 쥔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무겁게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이 다시 집안을 채워줄 것 같은 기분이 스쳤습니다. 밤이 되어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멈춰있지 않겠다. 혜진의 기억을 품듯 지연의 삶을 지켜보며 나도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USB를 꺼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수첩을 올려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진과의 기억, 지연과의 순간, 그리고 앞으로 홀로 걸어가야 할 제 시간까지. 조용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 다시금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며칠 뒤 봄비가 그치고 맑은 바람이 불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작은 로즈메리 화분을 들고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 좋아하던 향기였죠. 흙냄새가 손끝에 스며들자 마음속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하고 속삭이는 순간 뒷길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자 지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카디건을 여미고 하얀 국화를 들고 있었죠. 민준 씨, 잠깐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럼요.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비석을 스치며 로즈메리 잎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떠난 건 도망이 아니라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서로의 자리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나도 알아요. 붙잡지 않은 건 지연 씨를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말끝이 잦아들자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지연은 국화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다음 달부터 사회복지사 과정을 시작하려 해요. 엄마도 이자는 괜찮다고 하셨고 저도 제 이름으로 서보고 싶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 선택했어요. 그 말을 하자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매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흔들렸는지 인정할까요? 외로워서 선을 넘기 직전까지 갔던 건 사실이죠. 네, 인정할게요. 하지만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멈춤이 저를 다시 살게 했거든요. 햇살이 묵묵히 비석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로즈메리를 눌러 심고 흙을 다졌습니다. 지현도 함께 흙을 모아주었죠. 손끝이 스칠 듯 말 듯 멈춘 순간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같은 조심스러움이 서로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 네? 우리 이제 정말로 가족으로만 남아요. 언니가 걱정하지 않게. 그러죠. 대신 약속해요. 흔들리면 먼저 복지관 선생님에게 가기로. 저는 그 다음 순서로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 모습은 얼음을 깨고 떠오르는 새벽 물빛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혜진의 영상이에요. 편집하지 않은 원본. 이제 지연 씨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오늘 집에 가서 볼게요. 우리는 비석 앞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지현은 귓속말로 기도했고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죄책감이 서서히 풀어나갔습니다. 붙잡아도 잊히는 게 있고 놓아도 남는 게 있다는 걸 처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 벚꽃잎 몇 장이 흩날렸습니다. 지현은 발걸음을 늦추더니 말했습니다. 저 곧 이사 가려 해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약해질 것 같아서요. 새 주소 보내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름이 오면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작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우리는 멈췄습니다. 손을 흔드는 대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웃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창가에 앉은 지연의 옆 얼굴이 잠시 스쳤습니다. 불안 대신 결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해가 기울며 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새 수첩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로즈메리를 심었다. 잊지 말자. 손을 떼는 사랑도 있다는 걸. 잠시 후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언니도 로즈메리도 그리고 우리도 고맙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내일도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잤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멀리서 종이 한 번 울렸습니다. 꿈속에서 혜진이 창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그 눈빛이 모든 답을 대신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로즈메리 향이 방 안에 옅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지켜야 할 손이 선명해졌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삿날 아침 현관 앞에 작은 상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비닐 테이프가 뜯기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창틀에 내려앉은 먼지 냄새까지 집은 조용해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회색 코트를 여미고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 붙잡는 사랑 말고 놓아주는 사랑도 있다는 거요. 나도요. 덕분에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법을 알았어요. 우리는 말수보다 손이 더 바빴습니다. 액자 유리에 자국을 닦고 서랍에 남은 펜 한 자루까지 챙겨 상자에 담았습니다. 마침 초인종이 울렸고 장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올리브색 스카프를 맨 얼굴엔 단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사 잘 가자, 지연아.
그리고 이서방, 네, 어머니. 우리 서연이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줘서 고맙네.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 한가운데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 섰고 마지막 상자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연이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얇은 종이 위에 손글씨가 눌려 있었습니다. 언니 생일에 쓴 건데 이제 민준 씨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나도 줄 게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혜진이 여행 가서 사온 잎사귀 모양의 고리. 새집 현관에 달아요. 들어설 때마다 시작한다는 느낌을 주는 물건이라. 잘 간직할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로즈마리 향이 옅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연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한 발짝 물러서요. 민준 씨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함께 배웠거든요. 언니, 우리 잘했지? 편지 끝에 작은 낙서가 있었습니다. 로즈마리, 기억.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새 수첩을 꺼내 첫 장을 넘겼습니다. 놓아주는 데에는 힘이 든다. 그러나 그 힘이야말로 사랑의 모양이다. 그날 저녁 장모님과 국수를 끓였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참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은 소리와 함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는 곧 바빠질 거야. 공부도 하고 일도 배우고 혹시 흔들리면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복지관 상담받도록 함께 설득하겠습니다. 그래. 우린 다 팀이니까. 창밖엔 초승달이 걸렸고 로즈마리 화분이 달빛을 머금었습니다. 저는 창을 열고 혜진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잘 보고 있지? 오늘은 우리가 멈출 줄 아는 마음을 배웠어. 다음 날 강의실 칠판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의 공책이 한 장씩 넘어가고 분필가루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 끝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말씀, 경계가 우리를 지킨다. 그 말, 집에 가는 길 내내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그 문장 오늘 제게도 다시 필요한 말이었거든요. 퇴근 후 마트에서 작은 액자와 흰 종이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종이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랑은 잡는 손과 놓는 손, 두 손으로 완성된다. 그 문장을 현관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눈에 걸리도록. 밤이 깊어질 무렵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하늘이 가까운 집이에요. 저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답장을 쳤습니다. 하늘과 가깝다면 언니와도 가깝겠네요. 힘들면 언제든 불러요. 우리는 팀! 세 점찍이 깜빡이다가 멈췄습니다. 네, 팀, 고마워요. 그 순간 마음속 어두운 방 하나가 천천히 불이 켜지듯 환해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슬픔이 자리를 찾고 우리는 그 주위를 돌아 나갈 길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로즈마리에 물을 주었습니다.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붙잡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어쩌면 답은 한 가지가 아닐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계와 책임을 지키는 마음이 우리를 다음 계절로 데려다 준다는 것. 이런 여운 남는 순간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제발요. 지금 깊게, 너무 좋아요. 아주 깊게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밤은 깊어가고 창밖에는 잔잔한 바람만이 커튼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덮으며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진의 웃음, 그녀의 마지막 숨결, 그리고 지연이와 함께 나누었던 그 나날들. 짧았지만 너무나 뜨겁고 아팠던 시간들이 제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을 잃고 처음 맞이한 그 봄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살아있는 걸까? 그러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배우고 또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지현과의 시간은 어쩌면 허용되지 않는 선을 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삶을 다시 바라볼 힘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외로움에, 두려움에, 그리움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끝내 제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제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형부, 저는 혼자가 싫어서 온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이 가슴을 파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진심조차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 서 있었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꼭 붙잡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혜진이 마지막 영상에서 남긴 말이 생각납니다. 지연아, 네 이름으로 걸어가. 민준 씨, 이제 혼자라는 두려움에 갇히지 마요. 그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늘 결핍과 체험 사이에서 흔들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서연을 그리워합니다. 사진 속에서 환히 웃던 그녀의 얼굴은 시간이 흘러도 선명합니다. 동시에 지연과의 기억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일지 위로일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랑일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 풀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 혹은 끝내 붙잡지 못했던 손,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침묵보다, 때로는 후회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새벽이면 여전히 서연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압니다. 이 불완전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의 길이라는 것을요.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단단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과 그리움 사이, 책임과 갈망 사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제겐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